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해커스 공무원의 한국사 김승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국가직 7급 시험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시험은 어렵습니다. 남들이 쉽다고 해도 내가 느끼기엔 항상 어렵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얘기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그나마 좀 가능하면 제가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시험이었고요. 평이하게 풀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광복이후 현대사가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와서 그 점이 다행일 수도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정근대사 부분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었고, 좀 까다롭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게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5점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게 본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여러분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자, 해설을 좀 간략간략하게 해 볼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읽어보시면 아마 이 나라가 여기 지금 금강구강 내질청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고 이것이 대가야인 거, 이건 아마 찾아내셨을 거고요. 그럼 대가야가 아닌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5세기 후반부터 이게 후기 가야 연맹이, 자, 대가야가 중심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산동고분도 맞습니다. 고화동고분이나 지산동고분이 대가야죠. 자, 그 다음에 전성기에는 지금의 전라북도 일부 지역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백제랑 항상 대립이 좀 많고요. 자, 그런 상황은 맞는데 이게 정답이 3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 우리가 보통 허황옥이라고도 하고 또는 허황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김수로 왕과 결혼하려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의 이제 처음에 시조의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3번은 금관가야와 관련된 거라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는 제수럽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었다. 맞습니다. 제수럽을 훨씬 중시하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제수럽에 해당하는 것이 속과에서 진사과고, 명경업에 해당하는 것이 속과에서 이제 생원과가 되는데, 조선은 아무래도 생원시 정도를 더 중시한다, 경학을 중시한다 그러면 여기는 문장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수도 훨씬 많고요. 자, 고려시대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려의 과거 시험의 과정은 항시를 거치면, 자, 국자감시를 거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부시를 봅니다. 그럼 국자감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향시에도 합격한 사람들을 이제 향공이라 그래요. 향공. 자, 그 다음에 국자감에 다니는 학생들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학시비도에 다니는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자감생만 본다는 게 틀린 거예요. 자, 조선시대 작과에 합격한 기술가는 해당 관청의 최고 정삼품까지 승진할 수 있느냐? 자, 요것도 이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요게 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품 서용이라 그러죠. 신분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상한선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기술관의 경우에는 뭐 의관이나 역관 같은 상층 기술관들이 있어요. 의관이나 역관 같은 상층 기술관들은 정삼품 하계까지는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하관까지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제 하층 기술관들은 보통 참하관, 그러니까 정7품까지 승진 가능, 참하관까지 갑니다. 자, 그러고요. 한품 서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삼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고요. 그럼 조선시대 음서의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여 음서를 통하여 고위관리가 될 수 있느냐? 음서가 있긴 있는데 동일하여 이 부분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음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종실의 자손들, 그렇죠? 종실 왕족들, 그 다음에 이제 공신, 그 다음에 5품 이상의 자, 손, 뭐 사위 등등등 들어가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5품 이상인데, 조선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
조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품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공신이라든지 뭐 어떤 원종 공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좀 다르고 실직에 있는 경우도 좀 다르고 좀 그래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실직으로 있는 경우에 3품 이상, 그죠? 실직 3품 이상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2품 이상인 경우가 고려시대만큼의 폭이 넓습니다. 실직 3품은 자나 손자, 그러니까 자식이나 손자까지 가능하지만 2품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확대, 조카, 뭐 사위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조선시대는 2품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직으로 3품에 있는 사람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지는 않죠.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리을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과거제도 부분을 공부를 안 하셨으면. 자, 그 다음에 3번. 자, 이건 근대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엔 평이한 문제입니다. 제너럴 서문호 사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신원 등을 통해서 무엇을 체결하였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뭡니까?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죠. 이게 1882년 5월경에 이모군란 전에 체결된 거고요. 거중조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적극적 알선과 중재로 체결되었느냐? 자, 이거는 누가 중재해 줍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일본이 한 게 아니라 이 중재는 누가 한 거죠? 청나라가 중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일본을 그래야 견제가 가능하니까. 자,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 무관. 이건 뭐죠? 우리 강화도 조약 당시에 조일 무역 규칙이죠. 그죠?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도 하고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자, 영국과의 통상은 언제입니까? 영국과의 통상은 이제 통상 조약이 처음에 체결된 건 82년인데요. 이게 비준이 완전히 된 것이 11월이에요. 83년 11월에 비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것도 안 돼요. 82년 5월이거든요.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는 한인 집단촌이 있었고 신안촌,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신안촌 나오면 연해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한국민의회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3.1운동 직후에 바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럼 이 지역은 어디다? 연해주가 되겠네요. 그럼 권업회 맞아요. 그죠? 성명의 권업회. 이쪽이 대한 강복군 정부로 되는 거죠. 자, 실은 강수소는 안 되겠네. 그쵸? 이건 서간도잖아요. 대한 강복군 정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명의 권업회 등이 1914년에 대한 강복군 정부, 그 다음에 17년에 만들어진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1919년에 대한국민의회, 그죠? 그 공부하면서 제가 북간도에 있는 대한국민회, 그 다음에 연해주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대한인국민회, 헷갈리지 말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동제사는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입니까? 상하이. 상하이에서 191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2번입니다. 이것도 좀 평이한 문제에 속합니다. 자, 5번 문제. 발해 문제도 이것도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조금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 국왕을 황상 또는 대왕으로 칭한다. 특히 정효공주 묘비에 보면 문왕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피, 우왕, 구리, 말 등을 당나라에 수출했다 맞는데 발해의 특산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7급도 그렇고요. 이번에 국가의 7급에서도 자꾸 묻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발해의 특산물에 대해서는 좀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경은 당나라 도성을 본떠서 조방을 나누었다. 조방이라는 게 좀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바둑판식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구획을 바둑판식으로 두고 주작대로 두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중앙의 주요 관서에 각각 복수의 장관을 두었느냐?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통일신라가 중앙부처에 보면은 이렇게 복수로 2명씩 이렇게 담당 장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조선시대 어느 관원의 일기에서 발췌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광흥창에서 쌀 7섬, 콩 7섬 등을 받았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쌀 4섬과 뭐 등등을 이형이라는 사람의, 이렇게 수확이 되는 이형이라는 사람의 밭을 산 거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노비를 시켜서 수학이 모두 이제 얼마냐 조사해 오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자한테 뭐 물건을 사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시기적으로 보면 연도가 1568년부터 1570년까지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16세기 이제 후반, 그러니까 중반을 좀 넘어서 후반으로 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조선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이 상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면 됩니다. 우리가 옳지 않는 것을 고른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관원은 관청에 소속된 공장들이 개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개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산 게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조선시대의 수공업자들이 완전히 민영수공업 으로 이제 전환되기 전에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역동원 되더라도 동원된 기간 외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은 괜찮습니다. 2번은 이 관원은 논의 총수확 83섬의 10분의 1을 농민들로부터 수조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거를 보면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이 자 한번 보세요. 직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직전법이 명종 때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 이 토지가 만약에 자신의 사유지라고 하면 병작반수를 통해서 2분의 1을 지대로 거둘 수는 있지만 10분의 1을 수조한다라고 하는 건 조선 초기에 가능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번 내용이 지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2번이고요. 자, 이 관원이 이형에게서 산 밭은 병작반수 형태로 경작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병작반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관원은 녹봉을 광흥창에서 가서 받았다. 광흥창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뭐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하면 괜히 막 헷갈리고 긴장되고 이러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고요. 문제 자체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말 진성왕 때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 진성왕이라는 건 이제 진성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는 이거 연도를 참 외워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이 문제가 제가 봤을 때도. 자,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진성여왕 시기가 이제 이렇게 돼요. 진성여왕 다음이 이제 누가 나오냐면 효공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897년부터 912년까지 재위 기간입니다. 자, 그럼 무진주에서 군사를 처음으로 일으킨 게 892년인데 보통 학생들이 견훤하면 완산주에서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한 사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892년에 무진주 지역에서 이미 자기 혼자 왕이라고 막 하고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꿨다. 이게 안 되겠네요. 이게 지금 911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이 사람이 뭐 했어요? 900년에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가 904년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마진으로 바꿨다가 911년에 태봉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원래 송악에서 건국했는데 마진으로 옮긴 다음에 905년에 어디로요? 철원으로 천도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진성여왕 때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벌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원종과 애노난은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뭐 이거와 더불어서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시고 연도를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원종과 애노의 난은 반드시 이건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양길이 부하를 보내 명주관할 군현을 공격했느냐. 이게 좀 어렵죠. 선택지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거는 이제 시기적으로 한 894년 정도 되는데 연도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이렇게 하나만 알아둘게요. 892년에 궁예가 기원 휘하에 있었는데 양길에게로 항복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궁예를 자기 부하로 두면서 양길의 세력이 많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명주, 지금의 강릉 지방 정도를 공격해서 이제 장악하게 되는. 자, 그런데 그때 후백제가 더 강했었나 봐요. 후백제 견훤이 양길에게 뭐 관직을 내려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이건 굉장히 4번은 어려운 거고요. 이 시기인데 이게 확실히 튀는 거예요. 2번이 확실히 튀기 때문에 여러분들 2번을 찾으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3번, 4번, 그러니까 2번하고 4번 정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리고 3번은 아마 누구나 알았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국가는, 이건 이제 우리 초기 국가가 나왔으니까 반갑죠? 이런 거 보면. 12배 변상 나왔으니까 부여 아니면 고구려겠구나. 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서, 자, 얼음을 넣었다. 후하게 장사 지냈다. 자, 뭐예요? 얼음 넣은 거. 부여죠. 부여. 그쵸? 자, 그러면 6가축의 이름으로 관명을 정한 거 맞죠? 그래서 마가, 우가 뭐 이런 것들. 자, 왕의 장래에 옷값을 사용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부경이라는 작은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구려고요. 온 식구들을 가족 공동묘를 만드는 건 뭐다? 이건 옥저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 내각. 이것도 여러분 평이했던 문제예요. 왜냐면 이 내각이 궁극기무초를 줬어요, 벌써. 궁극기무초가 나왔으면 우리가 1차 가보개혁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쵸? 1차 가보개혁. 자, 그러면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해라. 이거는 벌써 이런 근대 개혁안들은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독립협회 헌의육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리고 가보개혁은요, 탁지부가 아니라 탁지아문으로 이를 원화하자. 왜? 가보 2차 개혁 때 8아문이 7부로 바뀌면서 탁지부로 바뀐 거거든요. 자, 그럼 내장원이 모든 거를 재정을 관할한다.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자, 일단 보세요. 이거 답이 3번이에요. 탁지아문으로 일원하는 게 답입니다. 그럼 국가재정을 일원화해서 부정을 막겠다고 해놓고는, 자, 보세요. 내장원을 이때 가보개혁 때 설치합니다. 내장원을 설치해서 왕실재정을 따로 관리를 하죠. 그런데 급기야 내장원에서 광산, 홍삼, 돈 되는 거 다 가져가서 왕실재정을 빵빵하게 만든다. 이게 뭐냐면 광무개혁 때 황제권 강화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광무개혁 때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모든 재정 호주에서 통할한다. 이거는 갑신정변에서, 그죠? 14개조 개혁 정강에 있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정답이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사림의 문화를 반영한 거. 이것도 어렵죠. 이거 제가 봤을 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있어요. 초충도라는 건 우리가 신사임당을 생각하거든요.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아니, 꽃과 벌레를 신사임당만 그려야 됩니까? 딴 사람 그리면 안 됩니까? 그릴 수 있죠. 그럼 누구를 봐야 돼요? 이름 봐야죠. 심사정. 심사정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고요. 이 사람 정선, 겸재 정선의 제자죠. 이 사람이 심사정이. 풍속화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김홍도하고 신윤복 활약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러면 풍죽도, 우리가 보통 뭐 묵죽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대나무 그린 사람. 이정도 풍죽도를 그렸고요. 또 조선 후기에도 물론 풍죽도를 그린 사람이 있어요. 뭐 김득신 같은 사람도 그리긴 합니다만, 보통 어몽룡의 월매도, 황집중의 포도도, 그 다음에 이정의 풍죽도 또는 뭐 묵죽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6세기에 이런 사람들하고 신사임당, 그러니까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들어갔다면 이건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16세기 하면 이상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문제는 신사임당과 이상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사림파의 문화를 반영한 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사림의 매난국죽 같은 사군자를 그리는 이걸 찾는 거였어요. 시기적으로 2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함정을 좀 많이 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림의 문화를 보는 건데 신사임당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상자, 송화부월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 쪽에 속하는 심사정,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그 뒤에 넘어가면 장승업, 이런 사람들도 김정희 구분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11번입니다. 자, 공주에 뭐 돌아다니면서 지금 보니까 뭐를 보고 있대요. 전시관도 보고, 뭐 현실도 보고, 벽돌 무덤이고, 금송이라는, 이거 또 금송이라는 게 나무인데요. 이게 또 물이 잘 또 이렇게 닿아서 썩고 이러지 않는 나무입니다.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산 금송으로 또 관도 만들고, 남조 영향을 받았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무령왕릉이라는 거 알죠? 무령왕릉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무덤이 누구 무덤인지에 대한 묘지, 지석이 나왔거든요. 지석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옷차림과 토, 흙으로 만든 사람 인형 모양, 이거는 신라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신라 경주의 무덤에 보면요, 다양한 토들이 많이 나와요. 자, 사신도 벽화 없습니다. 자, 사신도 벽화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송산리 6호분도 벽돌 무덤인데요. 여기는 있어요. 근데 이 무령왕릉은 송산리 보통 7호분이라고 하죠. 여기는 벽화 없습니다. 자, 12지 신상을 돌에 새겼다. 이거는 언제예요?
이거는 통일신라가 작은 규모의 굴식돌방부를 만들면서 12지 신상을 조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김유신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답이 2번이에요. 자,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설명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임시정부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냥 보면 딱 나옵니다. 충칭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죠? 자, 김구식을 부주석, 주석 부주석제, 이거 4차원법, 이제 5차원법 개정이죠. 44년입니다. 자, 의용대를 한국강국부에 편입했다. 자, 조선 의용대는 1938년 한코우에서 만들어졌으나 이것이 한국강국부에 편입이 되려면 의용대 화북지대랑 찢어서 들어오는 거죠. 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대한민국 건국강령 반포했다. 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시기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어요. 상하이에 있다가 32년에 윤봉길 의거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 과정에서 한국국민당도 만들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도 만들고, 그래서 저쪽에 좌파 계열의 조선민족전선연맹과 한번 연대를 해보려고, 그쵸? 연합진선협회 같은 것도 만듭니다. 자, 그러다가 40년에 충칭에 들어와서 한국독립당, 한국광복군 등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조선의용대가 분열이 되면서 의용대에서 그 김원봉의 민주혁명당 계열이 42년에 와서 합류를 하죠. 그 전에 41년에 뭐합니까? 대독 대일 선전포고하고 건국강령 나옵니다. 42년에 조선의용대 들어오고요. 43년에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연합작전 펼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4차 기원이 40년이거든요. 주석 중심제. 근데 44년에 5차 기원에서 주석, 부주석 중심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5년에 국내 정진군 편성해서 국내 진공약전을 하려고 했었다. 이게 임시정부는 제가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죠. 자, 13번입니다. 그는 스스로 국공에 올라서 왕태자 동등한 예우를 받았고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보세요. 자기 생일을 무슨 국경일처럼 삼아놨죠. 그렇죠? 인수절. 자, 그리고 남의 토지를 빼앗고 등등했다. 요거를 이 사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자, 누구라고요? 이자겸입니다. 이자겸. 자, 그러면 자, 이건 뭐예요? 문벌귀족을 누리기 위해서 지덕세양서를 내세요.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이거는 묘청이죠. 개경의 지덕이 세했고 서경의 지덕이 강하다. 자, 금정벌론도 역시 묘청이죠. 자, 경계의 난이라는 건 뭐예요? 경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인년과 계사년인데 경인년이면 1170년이에요. 자, 정중부 등의 난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쵸? 그럼 계산은 뭐예요? 1173년인데 요거는 뭐예요? 바로 김보당의 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벌 귀족 출신이 일으킨 반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문신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경인년, 계사년을 합쳐서 경계의 난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뭐 묘청이 묘청이래. 쏘리. 자, 죄송합니다. 만적이요. 만적이 개경의 노비들 모아놓고 얘기할 때 이런 연설을 하잖아요. 경계의 난 이래로 천민 출신 중에서도 뭐 많이 고관대작이 나왔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자겸이니까 뭐가 됩니까? 그 아들을 현하사에 출가시킵니다. 그래서 불교 세력하고 연대해갖고, 자, 얘 마치 사병들처럼 불승려들을 이용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직공기 이후로는 선종불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이 무리들은 누구냐? 요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지문에 속합니다. 제가 조선의 3대 도적은 항상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홍길동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임꺽정하고 그 다음에 장길산, 이 세 명은 꼭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산군 때고요. 그죠? 명종 때고요. 숙종 때죠. 그쵸? 숙종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이영창이라는 사람은 이제 서울 출신인데 이 사람이 풍수지리에도 되게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영창하고 승려였던 운부라는 사람이 결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조선 왕조의 교체를 시도했던 엄청난 반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 기반으로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냐면 당시에 황해도적의 장길산이라고 이 도족을 끌어들인 거죠. 연대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장길산의 난인 거예요. 평안도, 황해도 평안도적의 장길산. 장길산은 원래 이제 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료를 보고 장길산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임꺽정이라면 임꺽정에 관련된 걸 알아야 되고, 홍길동이라면 홍길동에 관련된 걸 알아야 되는데, 홍길동은 이 연산군 때 활약했던 사람이고 주로 관복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홍길동을 가지고 조선 후기에 홍길동 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조선 후기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임꺽정도 체포되고 다 그랬지만 장길산은 체포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길산에 관련된 거라 2번이고요. 요거는 이제 임꺽정이고요. 홍길동, 그죠? 홍길동은 충청도에도 활약했다 그랬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일단 시기적으로 일단 이거랑도 안 맞고, 내용상으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홍길동은 출처가 조금 이 활동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서울, 경기 근처에서 활약했던 것 같아요. 자, 홍경래의 난은 뭐 1811년에 순조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평안도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숙종 때 장길산에 관한 거예요. 이 무리들은.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유네스코 기록유산은 우리가 좀 눈에 익혀놔야 돼요, 여러분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하고 문화유산은 여러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단 이게 일성록 맞고요, 한국유교축 책판 맞고요, 난중일기 맞고 승정원일기 맞습니다. 그런데 비변사 등록은 안 되는 게 요게요, 뭐냐면 이게 비변사 등록이나 의정부 등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록의 자료로 들어가는 거죠. 업무일지니까. 그래서 등록들을 모은 게 시정기인데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뭐 승정원 일기라든가 이런 거 합쳐서 실록의 자료로는 들어가지만 이 등록 자체가 유네스코 기록유산인 것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유네스코는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기록유산하고 문화유산을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해커스 뭐 단거나 교재 이런 데도 보면요, 뒤에 아예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정리를 해 놨어요. 이렇게 간혹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학문은 안에서만 구할 뿐이고 밖에서는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찾으셨어야 돼요. 다른 걸로 찾는 게 아니라 주자를 비판하잖아요. 주자를 비판하는 거 보면 마치 윤휴 아니면 박세당, 주자 성리학의 상대적 이해를 주장하는 윤휴나 박세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 못 풉니다. 그럼 못 풀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보셨어야 돼요. 자,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안에서만 구한다고 하니까. 그쵸? 마음에는 이치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는 이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치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맨날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자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성증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물의 본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 있는 본성을 내가 탐구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쵸? 사물에게도 이치가 있고 사람에게도 이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양명학 같은 경우는 심증리예요. 마음이 곧 이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에는 이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나무를 놓고 봅시다. 대나무가 유용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치를 타고난 것이 아니라 대나무는 대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내가 특히 맹자가 얘기한 양지, 그 순선한 마음인 양지를 가진 자가 대나무를 사용할 때 대나무의 이치는 유용한 물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양지의 마음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대나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남을 때리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리학은 뭐라 그러냐면 대나무는 유용한 물건이라는 이치를 타고났으므로 내가 탐구를 통하여 대나무가 유용한 물건이라는 걸 알면 그러면 대나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선지후행 또는 지행병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양명학은 그게 아니에요. 대나무에게 이치가 없어요. 오로지 나의 마음에 이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수양을 통해서 나의 욕심만 제거하면 내가 타고난 양지의 마음으로서 대나무를 대할 때 대나무의 이치는 유용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증리고요. 그러므로 이런 양지의 마음은 양반이나 백성이나 모두 타고났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으므로 지와 행은 분리된 적이 없다. 지행, 합일.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매 완성이다. 그래서 양반 신분 제도가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성리학자들은 이치를 깨달은 양반들의 백성을 교화시켜서
도덕적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지배체제를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유, 명분으로 이 성리학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양명학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치양지, 양지를 기르는 것과 지행합일, 그 다음에 심즉리, 마음 안에만 이치가 있다. 이해되죠? 이게 양명학입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유교 문명 외에도 유럽, 회교, 불교 문명 다 소개했다. 이건 누구냐면 지봉유설에서 나옵니다. 광해군 때 이수강. 자, 서인의 영수로서 왕과 사족 서민은 얘가 같아야 한다. 우리 예속론정에서 송시열의 입장이죠. 그렇죠? 왕잘의 부동사서는 남인의 입장이고 천하동래의 입장이 서인의 입장이죠. 교조화된 주작을 펴한다. 사문난적으로 몰라 죽임을 당했다. 윤휴네요. 그렇죠? 윤휴. 그러면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제시문이 낯설다 보니까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순서.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순서. 아니, 고민할 게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20년대부터 30년대 전반기까지 독립군 전투인데요. 자, 훈춘 사건은 왜 일으킨 거죠? 우리가 봉오동에서 승리하고, 그쵸? 청산리로 넘어갈 때, 봉오도도 패배하니까 청산리 전투 벌일 때 더 많은 병력을 진입시키기 위해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서 습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마적 토벌을 핑계로 많은 병력이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모여서 청산리에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직전이에요. 이거는 청산리 전투 직전.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은 뭡니까? 자, 청산리 전투 다음에 간도에서 우리 한인들을 일본이 학살하죠. 간도 참변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유시로 가잖아요. 자유시로 가기 위해서 만든 연합부대가 대한독립군단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유시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뭘 당해요? 무장해제에 반발하다가 거기서 러시아 적군한테 당하죠. 이게 자유시 참변이고. 자, 그 다음 미스의 협정은 뭡니까? 자, 내려와서 자유시 참변 당하고 내려와서 독립군은 3부가 성립이 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랬더니 뭐예요? 미스의 협정. 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와 만주 군벌들이 연합해서 독립군을 체포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독립군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자, 3부 통합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북만주에 한국 독립군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1930년에 남만주에는 조선혁명군 양세봉. 그래서 얘네들이 한국 독립군하고 조선혁명군이 한중연합작전을 30년대 전반기에 하는 것이죠. 그럼 순서 그대로 나오네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되셨죠? 독립군 전투의 순서는요, 그냥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습격하자 이에 전봉주는 삼내 대소를 설치하여 등등등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경복궁 습격해서 동학이 일어났다 그러면 2차 봉기고요. 2차 봉기는 딱 뭐가 나와요? 삼내, 논산 거쳐서 공주,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뭐다? 1차 때는 남전만 나왔지만 북접까지 나오죠. 오케이?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황토현은 1차니까 안 되고, 전주화약도 1차니까 안 되고, 이거 맞고요? 이거 맞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제가 뭐 1차와 2차 봉기해갖고 동학은 항상 순서를 제가 강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히 암기를 하고 계셨어야 돼요. 자, 조선후기 역사서에 나타나는 정통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래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조선 후기의 사서들을 특히 17세기, 그러니까 그나마 18세기, 19세기에 많이 묻는 역사서들이 있어요. 뭐 유득공의 발해고라든가 이중의 동사 이런 걸 또 물어봐주면 좋은데, 애매하게 끼는 게 뭐냐면 이 17세기에 속해 있는 역사서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종이나 숙종시기 이런 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또 자세히 내용을 물으면 이거는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외운다고 해도 까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혹시 틀렸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이 문제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헷갈려요. 말장난도 심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정확하게 무슨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입력해서 알고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홍여화라는 사람이 동국통감 제강, 그러니까 동국통감을 아마 강목체로 다시 썼나 봐요. 그렇죠? 동국통감 제강에서 기자의 전통을 마한을 거쳐 신라로 이어졌다고 해서 기자, 마한, 신라를 정통국가로 내세운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서인들이 쓰는 이 여사제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줍니다.
여기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자, 홍반종의 동국 역대 총목은, 이게 총목이니까 이제 뭐 목록을 정리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단군을 배제하고 기자, 마한, 통일신라의 흐름으로 규정했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V 표시가 2번을 조금 내려왔네요. 왜냐하면 이게 틀렸어요. 단군을 배제하고가 틀렸습니다. 동국 역대 총목은요, 단군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자, 중요한 것들을 목록 정리를 한 거거든요. 단군을 배제할 수가 없죠. 그게 틀린 거고요. 안정복은 동사강목에서 삼국을 무통으로 하고, 왜냐하면 신라전통이라고 자꾸 그 전에 삼국사기 같은 데서 얘기하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통으로 해서 단군, 기자, 마한, 통일신라, 고려를 정통왕조로 봅니다. 그렇죠? 삼국이 무통의 시대예요. 자, 이건 맞고요. 임상덕이 쓴 동사 회강에서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 강목과 마찬가지인데, 물론 동사 강목이나 동사 회강이 동국통감 제강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받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자주성이 있어서 마한이 정통이 아니고, 이제 요건 좀 다르죠. 그다음에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삼국은 정통이 없다라고 하는 시각은 여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어렵고, 임상덕은 동사회강에서 마한뿐만이 아니라 기자조선도 정통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이번 기회에 그냥 그렇구나, 한번 공부를 더 개념을 확장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이거 틀렸다고 너무 막 자책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50년 9월 서울수복 9월 28일이죠. 1.4후 중국군 내려와서, 중공군 내려와서 1.4후 그 사이인데, 흥남철수는 우리가 1.4후 전이에요. 12월 말에 있었던 거고요. 자,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을 단행한 것은 휴전협상에 반대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포로 교환 문제가 가장 민감한 문제였는데, 휴전협상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미국은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한 것은, 이거는 애치슨 선언인데 이건 전쟁 전에 있었던 거죠. 50년 1월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인데 사실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죄송합니다. 연도를 보면 답은 맞는 게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1.4후 전이니까 1번인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51년 4월경에 해임됩니다. 그래서 1.4후 다음에 해임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멘붕 문제가 3번이죠. 아니, 세상에 내가 메가더가 해임됐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래, 중국군 내려온다? 그럼 뭐 중국에 뭐 30개 정도의 원자폭탄 떨어뜨린다고 협박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싶어서 해임한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메가더가 언제 해임됐는지 이게 또 어렵죠. 그래서 이게 1.4후 이후에 해임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해당되는 거니까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 정도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봤을 때 2-3개 정도에서 틀렸다 그러면 그렇게 못 본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70점대 점수면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하셨어야 되는 그런 점수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험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